아니 장표를 보니까 지금 딱 첫 화면부터 울고 있어요. 네. 로켓이 되고 싶은 시장, 현실은 울음 표시. 이게 8월에 좀 썸머랠리 분위기가 참 첫날 딱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이제 계속 좀 증시가 안 좋아서 좀 올라가고 싶었는데 이제 현실은 좀 벽에 부딪혔다. 이런 좀 오늘 이제 내용이 주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3분기 좀 증시 전망 좀 하고 그래도 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요거 예, 주제로 한번 좋습니다. 네.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첫 번째로 이게 젠순항이 좀 어제 살려줄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현실은 좀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젠순항도 AI만 가지고 증시가 올라가기는 아직 좀 쉽지 않은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강세장이었으면 어제 좀 그런 이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좋은 실적을 좀 받아가지고 증시가 또 뽑아줬을 텐데 이게 바로 나스닥도 하루 만에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시장이 확실히 8월 들어와서 좀 약세장의 좀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제가 이제 장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약간 재밌게 하려고 좀 이런 좀 멘트들 좀 담아왔는데 소장님이 한번 해주시죠. 약간 잘하시던데. 아, 잘 살려주실 것 같아서. 요거 이쪽으로. 2023년 8월 증시에 드리운 생각들. 저 구름 안에 들은 거. 네. 미국 금리 왜 이래? 옆으로 가니까 중국 정신 안 차릴래? 미국 경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반도체, 소년가장, 엔비디아. 주도주는 어디로? 테마주. 강달러. 네. 이거 일부러 소장님이 읽으시라고 써오신 거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증시를 보는 투자자들 생각인 것 같아요. 되게 그러네요. 좀,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정답은 사실 없고 사실 좋은 뉴스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사실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썸머랠리 기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네. 썸머랠리 이제 퇴장돼 버렸고 8월만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한 게 테마주인데 지금 증시는 이게 이런 어떤 뭔가 방향이 없다 보니까 테마주만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들면서 느낀 게 초전도체 끝나니까 뭐 맥신 테마주인가요? 예. 여기 갔다가 양자암호 예. 갔다가 오늘은 또 육계주. 6개. 네, 그 이제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뉴스들만 좀 쫓아다니는 테마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주도주가 살아 있었으면 이런 흐름들은 안 나왔겠지만 지금 뭐 2차 전지도 힘이 빠졌고 반도체도 힘이 빠진 게 좀 사실이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어제 소년 가장인 그 엔비디아만 바라보셨는데 이것도 이끌고 가지 못했고 네.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경기가 표면적으로는 좋거든요. 숫자 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면을 보면 그렇게 또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 속살을 또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는 너무나 지금 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결국 이게 결국 강달러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강달러는 한국 증시에는 사실 좋은 조합이 절대 아닙니다. 약달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가를 결정하는 원리인데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주가는 이제 이익 곱하기 PER이잖아요. 근데 이익을 결정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여기 Q 판매 수량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결국 중국이 좀 안 좋으니까 예. 중국이 잘 돼야 우리나라 수출이 좀 늘어나고 중국 소비가 늘어나야 예. 그래야 이 P 곱하기 Q에서 Q가 좀 늘어나면서 매출 증가하고 비용은 어쨌든 이제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비용면은 나쁘진 않은데 이 매출에서 사람들이 좀 물음표를 좀 제기하는 게 아닌가. 중국 저렇게 안 좋은데 우리나라 이 매출이 늘까?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가 있어서 저 EPS에 대한 신뢰가 좀 약간 훼손된 것 같고요. 네. 실제 추정치가 한참 오르다가 조금 이제 다운되는 모습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플을 결정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금리죠. 금리가 낮을수록 PER이 올라가잖아요, 네. 사실. 근데 지금은 반대죠. 금리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너무나 높고 2년물 금리가 지금 5%를 넘어가니까 사실 이게 이 금리 수준만 봐서는 증시가 하락해도 사실 이상할 건 없어요. 예. 네. 그 정도로 PER에 부담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이 두 가지 조건 딱 보면 주가 오르기가 사실 지금 만만치가 않은 그런 좀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G2 리스크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중국은 이게 둔화도 아니고 이거 침체 아니냐 할 정도로 뭐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미국 경제 뭐 단단하긴 하지만 사실 표면적으로는 좀 식어가는 건 좀 사실인데 그 상황에서 미국의 신용등급까지 하향이 돼버렸고 네. 재정 지출이 좀 증가한 게 좀 원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중금리 올라가고 있고 중국은 디플레. 근데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가 좀 큰 것 같아요. 중국 지금 인구가 좀 줄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감원, 감봉 실제 요즘에 중국이 좀 실업률도 좀 증가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감원도 좀 일어나는 것 같고 이제 월급이 좀 깎이는 그런 좀 현상들도 있는데 이게 결국엔 구매력을 좀 다운시키는 거잖아요. 약화시키니까 예. 중국 경제의 좀 구조적인 문제고 근데 또 중국 시진핑이 지금 이제 저기 어디죠? 남아공에 가 있나요? 네. 거기 이제 브릭스의 정상회담 하고 있지만 이게 얼굴 보니까 표정이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이게 사진 같은 거 보니까. 예, 건강도 조금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고. 네. 그러니까 예정돼 있던 그 연설을 갖다가 그 다른 무슨 장관급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아예 뭐 오지를 네, 못했고. 오지는 못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심적으로도 좀 그냥 이제 건강적으로도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거 봐도.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시진핑의 주요 모토는 공동부유거든요. 이게 가장 큰 정책 네. 목표예요. 근데 이거를 바꾸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목표는 국유화잖아요, 사실은. 예. 예, 많은 기업들 좀 국유화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구조조정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망할 기업은 그냥 망하게 놔두는 것 같아요. 뭐 그걸 굳이 뭐 억지로 살린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기조에 깔려 있다 보니까 부양책이 세게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망가지게 만들진 않아요. 뭐 리먼 사태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시스템 리스크 가는 걸 방치하지는 않는데 방어는 해주는데 뭔가 이게 예전에 우리 그 차화정 정책 기억나시죠? 그때 중국 엄청 부양했잖아요. 사실. 예, 예. 그때 시진핑 있을 때도 부양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랑 경기가 안 좋은 건 비슷한데 부양을 세게 안 하고 뭔가 하는 리액션을 주는데 뭔가 이게 하는 건가? 예,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이제 아마 소장님도 느끼셨겠지만 금리 인하 할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찔끔했잖아요. 질끔했죠. 1년물만 예. 15bp도 아닌 10bp. 예, 10bp 그리고 5년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동결. 예, 그게 부동산 그쪽인데 그거는 시장에서 0.15 예상을 했는데 전혀 뭐 동결로 가버렸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의 생각은 조금 지금 이 사태에 있어서 뭔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가지고 경기를 살리는 것보다는 방어하면서 좀 상황을 좀 보겠다는 게 좀 중국의 좀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증시는 좀 그런 부분도 좀 실망스럽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G2 리스크가 이렇게 좀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달러 스마일 곡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료 찾아보면서 이렇게 메리츠 증권에서 나왔던 자료긴 한데 우리 한국은 요 밑으로 가야 됩니다. 이 달러가 떨어져야 증시가 좋은데 보시다시피 저 왼쪽에 달러를 결정한 요인 중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져서 안전 선호 현상이 생기면 당연히 달러는 올라가게 됩니다. 예, 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되고 또 한쪽은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거죠. 미국 금리가 낮으면 달러가 약해지는데 네. 지금 반대. 근데 보시면 중국 경기 안 좋으니까 안전 선호 현상 생겨버렸죠. 예. 또 오른쪽에 미국 금리는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러 스마일 곡선이 아래쪽으로 좀 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나오질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는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달러 강해지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결국엔 이제 우리나라 이 맨 오른쪽 밑에 있지만 위안화 약해지고 원화도 약해지는 예. 그런 현상 나오고 여기에 벽해운까지 터져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원화 위안화가 약해지면서 킹 달러가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요 자료 한번 좀 보시면 중국과 미국이 정말 180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 사람들은 저축하고 있고요. 미국 사람들은 계속 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왼쪽에 보시면 이게 중국의 초과 저축이라고 하는데 네. 2022년도에 이렇게 늘어났고 지금 2023년 이제 딱 한 7월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벌써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 이게 지금 잔액이 아니고 해마다 얼마나 늘었는가의 막대기네요. 네, 저축. 순정분이네. 네, 저축. 와우.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료가 이게 NH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네. 거기 보니까 2년 동안 중국인들이
초과 저축한 게 우리나라 돈으로 6천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5조 달러니까 네. 굉장히 많고. 근데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 저축하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고 월급이 자꾸 깎일 것 같아요. 그러면 소비를 못해요. 아까 말씀하신 감원 감봉에 대한 네. 부분인가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는 또 이 중국 정부가 코로나 때 현금 안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많이들 줬잖아요. 다른 나라 우리도 받았고. 근데 예. 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안 줬고 근데 그 상황에서 중국 실업률 늘어나고 최근에 데이터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스스로가 이거 일단 돈 쓰면 안 되겠다. 좀 모아놓자. 근데 이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화폐가 결국엔 시중에 돈이 안 돌아요. 이 은행으로만 가요. 그래서 벽개원 사태가 터졌어도요 중국이 망하진 않아요. 왜 은행들은 돈이 많거든요. 돈이 여기 다 몰리니까. 그러니까 은행 건전성 걱정할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일각에서 리먼 사태 터진다 그걸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 중국 사람들 스스로가 돈을 안 쓰고 자꾸만 저기다 놓으니까 화폐 공급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은행 쪽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가게 네. 되면서. 네, 네. 그래서 이게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당연히. 그럼 위안화 가치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사실 좀 억지로라도 저축 못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저라도 저축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근데 여기서 반대는 어디죠? 미국. 미국은 이게 초과 저축인데 밑에 막대기 보시면요. 초과 저축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돈 쓰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네. 점점. 이게 빨간색이 초과 저축 누적액인데 예. 급격히 다운돼요. 근데 그동안 미국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미국 경기 단단할까? 금리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버티지? 근데 사실 이제 초과 저축액이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이걸로 이제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한 증권사의 가정으로는 이번 빠르면 3분기 말에 소진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것 남았다.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미국 경제가 이것만 봐도 지금은 표면적으로 좋은데 이제 하강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죠, 사실상. 예. 그래서 이게 너무나 대비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돈을 안 쓰고 미국 사람도 돈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 여기서 이게 영원하지는 않아요. 결국 어느 시점에서 바뀌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이 저축하고 미국이 소비하니까 달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네. 예, 가고 있다. 요걸 좀 대비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게 계속 고착화되는 것보다는 좀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뉴스 보다 보니까 중국이 갑자기 주식 시장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좀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거래 수수료 깎아주겠대요. 그리고 며칠 전에 나왔던 건데 거래 시간 연장하겠다. 갑자기 느닷없이 증권 그리고 금융권에 주식 사라고 압박을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주식 사라. 그리고 지난주였나 주식 팔지 말아라. 예, 예. 그런 뉴스도 있었던 걸로 네. 기억이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일본도 그랬거든요. 일본 중앙은행은 주식을 직접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ETF를. 그게 왜냐하면 돈이 돌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잃어버린 그 30년에서 90년대 버블 터지고 나서 지금 중국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그 현금화를 해가지고요. 네. 주식도 안 하고 다 망가지니까 중국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넣냐면 은행에 넣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은행에 안 넣고 금고에 넣어놨어요. 집에는 네, 금고에? 집에 금고에 그냥 고스란히 다 모아놨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그건 추정하기도 어렵지 않나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좀 놀라웠던 게 일본 은행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네. 다 망해버리니까. 그때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여행 가면 많이들 얘기하시냐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쓰나? 그러니까 현금 많이 쓰죠. 카드 안 쓰고. 네, 그죠? 네. 아직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보면. 현금을 선호해요. 근데 그 문화가 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일본하고 중국이 묘하게 오버랩돼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대신에 중국 사람들은 은행을 믿으니까 은행에 넣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좀 정책이 좀 비슷한 게 주식시장 좀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돈을 빼야 되겠다. 은행에서 돈이 좀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은행에서? 예. 이게 은행에서만 지금 자꾸만 머물면 이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가요. 예, 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니까 돈맥경화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풀어도 금리 인하하면 뭐하냐 이거죠.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게 좀 피가 돌아서 네. 순환될 수 있게. 그래서 네. 그 선제적인 조건으로 일단 주식시장에 좀
돈을 이쪽으로 좀 보내주자. 예. 예, 그럼 뭐 주식시장 살아나면 또 소비도 늘어날 수 있고 부의 효과도. 그리고 또 중국이 8월 10일 날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빨리 했잖아요. 저도 좀 놀랬던 게 아, 네. 가을 정도 저도 예상했거든요. 단체 관광.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한 거예요. 이걸 봤을 때는 일단 중국에 돈 안 쓰더라도 좀 해외 나가서라도 일단 좀 쓰고 와라. 요런 좀 그 중국 정부의 좀 뭐 배려라고 해야 되나요? 제주도에서 열심히 쓰시는 걸 이제 제가 예, 또 그러니까 해외에서라도 좀 쓰고 오면 네. 국내에 돌아와서도 네. 그게 소비가 연결되지 않겠냐. 이번에 미국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만 열어준 게 아니라 약간 일본, 미국까지 이게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이거든요. 여기까지 열어줬다는 건 중국 정부의 약간의 그 소비 좀 간접적인 그런 좀 효과를 좀 기대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중국도 좀 서서히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인 부양은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돈 빼야 되는 걸 좀 이렇게 좀 중요한 지금 상황으로 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금리 인하를 해도 효과가 좀 생길 것 같고 돈을 좀 회전시켜야 되겠다. 이 목적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가장 근본적인 건 고용이 늘어야 되거든요. 고용 증가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공동부유 이 상황에서 막 그 빅테크 기업들 규제했잖아요. 뭐 알리바바도 했고, 이 규제가 좀 완화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틀 자체가 바뀐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고용 증가 대책을 좀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시진핑 주석이 어떤 생각할지 저도 잘 모르니까. 네. 근데 근본적으로 중국이 좋아지려면 어쨌든 실업률이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돈이 소비 여력이 생겨서 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시각이니까 결국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의 어떤 부양을 좀 통해 가지고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 정부가 이제 LGFB라고 지방 정부가 이렇게 이제 뭐 인프라 투자나 이런 거 할 때 이 어떤 이제 지방 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 같은 거 발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LGFB라고 좀 명명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하나의 지방 정부 채무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정부가 주정부 채무로 좀 전환해 주겠다. 그러니까 네. 지방 정부의 약간 어떻게 보면 채무 탕감이죠. 예. 그럼 주정부가 뭐예요? 여기 중국 중앙정부. 중앙정부.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방정부 채무 좀 떠안겠다. 약간 이제 요런,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요렇게 좀 전환을 하겠다라는 또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요거 되면 좀 긍정적인 게 지방정부가 요즘에 지방정부의 대부분의 세수가 토지거래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안 되잖아요. 네. 없어요. 이게 뭐 뭔가 재원이 없어요. 부양을 하고 싶어도. 근데 주정부가 이걸 좀 돌려주면 지방정부에 좀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은 좀 일맥상통한 게 아닌가. 좀 돈을 돌게 네. 하겠다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중국이 지금 안 좋긴 하지만 마냥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 뭔가 조금씩은 물밑에서 변화가 시작됐다. 네, 그래서 중국 쪽도 조금씩 기대할 게 생겼고, 근데 반대로 미국은 이제 미국도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 여력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게 10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시작되거든요. 이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거 초과적 뭐 탕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했는데 이제 저기 법원에서 안 된다. 법원에서 안 된다. 이건 불법이다. 그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예. 미국 법원 살아있네. 네, 그래서 이제 예. 그때 이제 그 10월 1일 원래 8월부터인데 이 학자금 대출 상환 시작은 10월 1일로 날짜가 아마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것도 꽤 되죠. 이게 여기 학자금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한 4,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꽤 되니까 예. 당연히 소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빚을 갚아야 되니까.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초과저축 소진 이제 조금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주택가격이 선행지수인데 이게 주택가격 선행지수가 여기 보시다시피 좀 꺾이고 있어요. 좀 올라갔다가 이 데이터가 이제 꺾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요새 모기지 금리가 7%또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금리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 이거는 미국 소비에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미국 서비스업 지수는 아직은 좀 살아 있어요, 위쪽에. 예. 근데 밑에 보면 제조업은 이미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비가 좀 감소하고 그러면서 서비스 경기는 이제 둔화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제조업은 반대예요. 제조업은 이미 안 좋아진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조업 경기는 좀 바닥에서 조금씩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좀 디커플링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결국 미국은 소비로 말하는 국가니까 이렇게 본다면 미국 금리가 지금 5% 넘지만
경기가 이렇게 둔화될 조짐이 보이는데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뭐 요즘에 유가 올라가고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지금 제일 중요한 물가는 근원 물가잖아요. 근데 그 근원 물가를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택 가격, 주택 지표죠, 임대료. 근데 이 부분이 최근에 조금씩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은 다운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예. 근원 물가는 좀 오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부분도 너무 크게 뭐 이 금리의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경기인데 경기는 결국 지금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좀 식어가지 않을까. 근데 그 상태에서 금리가 5% 넘고 6으로 간다. 그건 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미국도 금리 상승은 좀 제한된다. 이 두 조건을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는 나쁜 건 아니에요. 조합이. 중국이 좀 약간 살아나주고 미국 금리가 상승이 꺾여주면 사실 한국 증시에는 좀 바람직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정반대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우는 표시를 했냐면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시기가 조금 시간이 예. 걸린다는 거예요. 한두 달 정도는. 그래서 답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두 달 정도. 그걸 염두에 두시되 너무 비관적으로는 보지 말자.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고물가 시대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들도 하세요. 아니, 미국 경기 안 좋아지는 게 뭐가 좋은 얘기냐. 그렇잖아요. 미국 경기 그동안 네, 좋았는데 네. 꺾이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 고물가 시대에는 지금은 물가가 높은 시기잖아요. 예전보다. 고물가 시기에는 금리가 내려가야 좀 호재였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게 1960년대, 70년대 KB증권 자료인데요. 보시면 다우지수가 한 번씩 이렇게 급락할 때 보시면 이게 역축입니다. 빨간색이 미국의 2년물 금리예요.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역축이니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미국 금리가 오를 때마다 미국 증시가 발작을 합니다. 한 번씩 보시면. 네. 예, 거의 이제 미국 금리와 미국 금리가 어쨌든 오르면 다우지수는 빠지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때가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플레가 심했을 때죠. 그래서 지금은 저물가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예전에 1970년, 60년대랑 비슷한 시기니까 그걸 보면 경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증시에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더 우호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조건에 의해서 금리 상승이 제한된다면 이런 뉴스들 때문에 증시에는 좀 오히려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뭐 10월 1일부터 뭐 학자금 대출 상환 시작돼서 실제로 이게 미국 경기에 얼마나 악재가 될지는 사실 몰라요. 그때 또 가봐야 되겠지만 결국엔 둔화될 조짐은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래서 결론 당장은 좀 답답합니다. 예, 미국 경기 조금 이제 식어가는 모습 좀 나올 거고 중국 성장은 둔화되지만 어쨌든 반전의 모습은 조금씩은 좀 나올 것 같아서 답답하더라도 좀 펀더멘털 회복을 좀 기대하면서 좀 오히려 지금 2,500까지 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2,500이면 PBR 기준으로 한 0.9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0.9배에서는 그렇게 좀 부담은 없어요. 지수 자체가. 과거에도 0.9배 이하에서는 투자했을 때 그렇게 나빴던 경우들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2,500선 여기 초반이나 깨지면 뭐 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 네. 이 구간대에서는 좀 비중을 천천히 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늘려가자는 그런 좀 의견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략으로는 물론 제가 중장기는 그냥 뻔합니다. 중장기 종목은 구조적 성장하는 거 이렇게 안 좋을 때 들어가 뭐 예를 들면 AI도 있을 거고 네. 뭐 배터리도 있을 거고 구조적 성장하는 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시면 좋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역발상 투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역발상이라 하시면 지금 다 중국 안 좋은 얘기만 해요. 다 안 좋대. 뭐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나 뭐 예를 들면 중국의 경기 민감주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장 보니까 이상하게 중국 관련주가 좀 우리나라에서 오늘 올랐더라고요. 코스피 빠졌는데 중국 소비주들 있죠. 오늘 보면 화장품들도 좀 일부 올랐고 경기 민감주에서 정유화학도 오늘 좀 주가 버티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뭐 몇 배 간다 이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안 좋으면 또 이 반대 현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중국 정부의 약간 부양 의지도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관심 없는 중국의 소비주, 뭐 화장품이나 화장품 내에서도 오늘 보니까 화장품 얘기하면 다 그 얘기하세요. 인디 브랜드, 중소형
많이 올랐잖아요. 뭐 CNC 인터나 이렇게 뭐 클리오 같은 기업들 네. 뭐 요즘에 그게 대세잖아요. 근데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은 저 바닥에서 울고 있거든요. 올라올 너무 생각을 안 하지 좋아요, 않고 지금. 있어요. 네, 그쪽은 근데 중국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오히려 그쪽도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예, 그리고 단체 관광 오면은 무조건 가는 데가 어디죠? 어딜까요? 무조건 가야 돼요. 거기 그 단체 관광 면세점? 목적지, 네, 맞아요. 아, 면세점. 면세점. 그냥 가야 돼요. 이거는 그냥 강제예요, 강제. 자기 선택의 그 정도로. 여지가 없어요. 아. 거기에 그냥 루트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단체 이게 개별 관광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명확히 해야죠. 단체 관광이에요. 개별 관광이 아니고. 네. 그래서 면세점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나 MLCC도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는 뭐 물론 요즘에 잘 나가는 AI 말고 일반적인 뭐 삼성전자 같은 예. 중국이 좀 살아나야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쪽도 한번 봐보자 라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바이오는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학회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이슈로 여기는 지수와 좀 무관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도 한 2년 정도 눌려 있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바이오 쪽도 이 학회 관련해서 신약 개발하는 임상 데이터들 나오니까 그래서 계속 좀 주목받지 않겠냐. 예, 그래서 이번 쪽으로 한번 전략을 요거는 뭐 좀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이렇게 뭐 아주 중장기보다는 네. 단기적인 시각에서 한 9월까지는 이런 전략으로 한번 임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네. 일단은 한번 정리는 좀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9월까지 정도의 전략을 네, 9월 한 말씀해 주신 FMC 거고요. 전까지. 어. FMC 전까지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냥 상이 좀. 당장 이제 오늘 11시면은 이따 11시면은 파워레이장 연설인데. 아 그래서 그것도 하나 잭슨홀 가져왔어요. 준비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자료에도 나왔었지만 저도 기억이 나요. 잭슨홀의 아픈 기억나시죠? 작년에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잭슨홀 미팅 전에 주식시장이 좀 올랐었거든요. 네. 이 S&P 기준으로 꽤 많이 올랐어요. 3,600에서 보시면 4,300까지 갔으니까. 그때 6월에 이제 증시 폭락하고 나서 갑자기 FOMC에서 속도 조절 언급이 나온 거예요. 이때 물가 막 그때 한참 이제 미국 물가 9% 찍었대. 난리가 났었죠, 6월 달에. 그랬죠. 네, 기억나시겠지만. 예. 근데 갑자기 희망이 생긴 거예요. 좀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이제 여기 옆에 계신 연준 의장님이 운전을 너무 잘못해 버리셨죠. 그래서 반성의 의미로 그러니까 그때 인플레 통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 이용해 가지고 공개 석상에서 매파 발언을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S&P가 그날 3% 아마 폭락했을 거예요. 하루 만에. 네. 작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작년 이맘때 여기입니다, 여기 요 자리. 여기서 이제 둘 다 무너지고 그날부터 2달간 폭락장이 시작이 됐죠. 잭슨홀이 이제 그게 빌미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생각하셔가지고 좀 이제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번에도 좀 저런 발언하면 어떡할까, 좀 매파적인 발언. 근데 네. 어떤 발언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때와 지금은 또 상황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때는 연준이 분명히 좀 약간 잘못 봤었죠. 예, 그때 왜냐면 인플레가 꺾인 게 아닌데 너무 빨리 그 속도 조절 언급을 좀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실수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려고 바로 바꿔버렸거든요. 운전대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 뭐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나오는 이슈는 뭐 이 물가 목표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물가가 지금 2%가 목표인데 이거 3%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3%나 좀 높게. 왜냐하면 연준 목표가 지금 장기간 2%인데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별 얘기 없을 거란 얘기도 있고요. 예. 예전만큼 뭐 지금 물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막 두려워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작년엔 되게 그런 게 심했는데 그래서 이번엔 별 얘기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작년과 같은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걸로 일단 좀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게 조심스럽지. 이사님 의견이신 예, 걸로. 근데 10일 이제 11시니까 또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하면 바로 검증이 될 수 그래서 있는. 저도 이제 여기 밑에 네. 제발 이번에 운전 좀 잘 좀 부탁드린다. 아. 요 좀 근데 뭐 이분 생각을 어떻게 제가 뭐 알 수 있겠냐마는 그 제가 이제 연준 회장님이 근데 제가 파월 회장님한테 좀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꼭 그거예요. 너무 데이터 디펜던트예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 가지고 그거 보고 결정하겠다. 네. 이 멘트를 매번 반복하시잖아요. 외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요. 데이터 디펜던트. 항상 네. 똑같아요. 근데 좀 이번엔 좀 그러지 마시고 좀 미리 좀 선제적으로.
지금 사실 미국 제가 몇 개 데이터 말씀드렸지만 이거 보면 미국 경기 좀 꺾일 것 같거든요. 연말 되면 조금씩 둔화될 조짐이 좀 보여요. 근데 지금 데이터 보고 하면요 금리 또 올려야 돼요. 근데 그러면 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금리 올리는 거 이렇게 막 연준에서도 막 센 발언들이 있지만 좀 선제적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파월 의장이 좀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오늘 11시에 어쨌든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픈 기억이 있어서 올해는 좀 없었으면 그러니까. 하는 좀 그런 좀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여미사님, 네. 저기 앞부분 그렇게 했고 오늘 가져오신 자료가 자료실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되겠는데 네네네. 뒷부분에 어디에 투자해서 이렇게 뭐 DDR5부터 해서 이렇게 몇 군데 하셨는데 아 근데 시간상 네, 시간상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걸 그래도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거기 그 6G 6G. 우주 인공위성. 인공위성? 네, 그러니까 그것만 제가 나는 갑자기 커피 한 잔의 여유 전액이 땡겼는데. 아 그래요? 아 그것도 그럼 괜찮아요. 둘 다 다뤄볼까요? 네, 짧게 그거 짧게. 한번 네. 먼저 잠깐만요. 네, 전액 천천히. 잠깐 예. 말씀드릴게요. 예. 아 근데 왜 전액 회사를 좀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올해 주인공이 양극재였잖아요. 네. 누가 봐도. 근데 네. 저는 좀 전액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LFP 배터리 아시죠? 예. 우리나라 NCM이고 중국이 LFP인데 근데 앞으로 ESS라고 대용량 저장 장치라고 전기차 말고도 배터리가 여기도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이 시장이 더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하고 전력 저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는 예. LFP가 더 유리한 게 NCM 배터리는 성능 우선이지만 LFP는 가격 우선이에요. 근데 ESS에 굳이 무슨 성능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LFP가 더 좋은데 그럼 왜 전액이냐? LFP 배터리에는 전액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NCM보다. 전액 회사 입장에서 더 유리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액을 좀 한번 보자는 거고 올해 전액 회사들은 주가 좀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근데 이게 왜 커피냐면 전액이 뭐냐면은 그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있잖아요. 네. 그래서 리튬이온이 양극 같다, 음극 같다, 음극 같다, 양극 같다 하잖아요. 네. 그걸 잘 이제 움직이게 해주는 게 전의 액이죠. 네. 리튬을 잘 잘 움직이게 잘 해주는 움직이게 게. 부드럽게. 근데 이 전액이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전해질 염하고요, 유기용매하고 첨가제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 전액은요 커피예요 그냥. 커피 어떻게 만듭니까? 원두에다. 원두가 전해질 염입니다. 그리고 물이 유기용매. 그거 섞어서 근데 취향에 따라 시럽도 넣죠. 그러니까 첨가제 넣으면 성능이 바뀌어요. 그래서 맛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아메리카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첨가제 안 넣으면 되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셋 중에.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원두. 그죠, 원두죠. 이 전해질 염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핵심이긴 한데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이 잘 섞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커피고 이 전의 액이다. 그러니까 네. 그냥 비율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이해하기 가지를 섞어 쉽게. 만드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전액이라고 이제 내용은 나와 있지만, 근데 전액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소재랑 좀 다른 게 신선식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한 3개월 안에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 회사들은 물론 IRA 법안도 있지만 미국 시장이 커지는데 중국 전해액 회사가 미국의 공장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해액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공장에 보낸다? 이미 시간적으로 여기는 페널티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미국 쪽에. 네. 바로 거기에 LG, 뭐 SK 공장에 바로 옆에다 지어주고 바로 보내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전액은 빨리 만들어서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수혜를 좀 받을 것 같다. 그것도 하나의 좀 약간 좀 좋은 요소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고 실제 요게 한 기업인데 요거 맞춰보세요.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따가 김인수 대표님한테 물어보시고 지금 전해질 그 관련한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 회사가 이제 생산 능력이에요. 요게 실제로 미국에 짓는 겁니다. 채팅창에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게 오른쪽에 채팅창 아니더라도 그 30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네. 아 그래요? 나와 있나요? 위에는 N 별표 N땡 해놓고 저 밑에 가니까 N캠은 현지화 생산책이 아 그래요? 작네. 아유. 지웠어요. 아유, 김현수 대표 없어도 돼요. 뭐 자료만 보니 다 나오네. 네. 아, 시력이 좋으면 N땡인데 밑에 네. 보니 N캠 나오네. 아 근데 뭐 이건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이니까 괜찮습니다. 네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기업을 좀 포커스로 보는 이유는 주가가 좀 부진해요. 뭐 올해 내내 부진했지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미국 공장 짓는 이게 스케줄이에요. 이게 실제로 좀 나와 있습니다. IR 자료랑 공시에도 나와 있는 거 다 적어온 거거든요. 근데 네. 미국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을 봐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또 ESS도 커질 거고 해서 이런 면에서 좀 한번 눈여겨보면 어떨까. 네. 이 말씀이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6G. 이 기업도 아마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기업인데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요거 열리는데 5G는 뭐 5G가 좀 뭐. 안타깝죠. 5G는 뭐 꿈도 못 펴보고 그냥 청춘이 물론 가네. 아직 뭐 6G가 대중화된 건 아닌데 벌써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벌써. 예, 위성통신 해가지고. 근데 인터넷 취약 지역이 많으니까 또 자율주행도 해야 되고. 아니 저 머스크 동생이란다. 머스크 형이 이거 진짜 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미 스타링크라고 하고 있어요. 통신 쪽은 좀 이렇게 야물딱지게 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거 그놈의 사이버 트럭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사이버 트럭은 그 무슨 땡거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생긴 거.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지금 양파도 얼마 못 찍겠더만. 디자인 볼. 네. 근데 이것도 처음에 실패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저궤도 인공위성 많이 띄우고 있어요. 엄청나게 띄워가지고 네, 여기 이제 가장 왜 저궤도로 띄우냐면 가까워야 응답 속도가 빠르대요. 여기 정지궤도는 너무 멀어가지고요. 이게 인공위성으로 통신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이제 초고속 인터넷 해주겠다. 이게 목표인데 이게 이제 스페이스X가 하지만 아마존도 하고 원앱도 해요, 영국에. 이 기업들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요 회사 아마 아시겠지만 요 안테나 만들거든요. 이 인공위성에서 전파 쏴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안테나 통해서 통신할 수 있는 그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요게 중요해요. 평판식 안테나. 요거는 차에다 달 수도 있대요. 요걸 좀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원앱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에 하나 시스템이 지분 투자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한 6% 정도. 그래서 원앱은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상용하고 가장 또 관심 있는 기업이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인데 네. 좀 늦었어요. 근데 이 기업이 10조 원 들여가지고 3,236개 인공위성 발사 신청했는데 다 띄워야 됩니다. 신청했으면 발사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또 이 기업이 또 납품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내용까지. 네. 아까 곧 나왔네. 인텔리안? 예, 인텔리안 테크라고. 인텔리안 테크라고. 네. 요건 이제 올해 연말하고 내년 정도 보시면 좋지 않나요? 네. 또 이 밖에 다른 내용들 또 이제 자료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 게시판 들어가서 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부 네네. 시간 이제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참 시간 항상 이야기 듣다 보면 금방 갑니다. 자, 오늘 일부 이 시간은요, 염승한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